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러시아군은 슬라반스크 도시 내에 대포 포병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슬라반스크 도시 내부까지 러시아군 포병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슬라반스크 도시 시내의 공격은 철도 인근 지역과 그리고 베톤마시 기계 공장에 러시아의 포병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군은 어제 수미 지역과 하리코프 지역을 연결해주는 우회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병참 물류 지역을 통과해주는 철도 기반 시설과 주유소를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미 지역과 하리코프 지역의 중간에 있는 트로스니아테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모든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디젤 기관차의 차고가 있으며 또한 가장 커다란 주유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유소와 기관차 차고를 러시아군은 어제 공격을 함으로 해가지고 수미 지역과 하르코프 지역의 병참 물류 지역에 대한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러시아의 소규모 특수그룹 부대들이 크라스네야 리만 지역에 침투되었다고 합니다. 이 리만 지역은 과거부터 러시아군이 일부 도시를 점령하면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제는 러시아군이 소규모 그룹을 여러 조로 편성하여 이 리만시 전체를 현재 침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현재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리만 도시 전체가 회색지대로 형성되었고 일부 지역은 적색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굉장히 현재 리만 지역의 전투가 활성화되어서 머지않아 리만 지역이 러시아군의 손에 장악될 것이라는 보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도 현재 리만 도시의 점령이 초읽기에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시 남부를 사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현재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품이 없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현재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탈출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만 도시 북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러시아군의 공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만 지역의 러시아군의 진격과 아울러서 전황 분석가가 현재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지휘 및 통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프랑스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를 수행할 시 상부에서 상세하고 포괄적인 작전 계획이 하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의 작전 지시가 분과 미터 단위까지 상세하게 명시됨으로 해가지고 모든 부대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은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본부에 보고가 들어가서 다시 하달될 때까지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 부대는 기존 명령을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전투 시에는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독일식 전투 철학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정해진 작전을 강요 없이 최종 목표하고 그 의도만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하급 지휘관들은 자체적으로 완전한 작전에 자유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실제 전투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대응 가능할 그러한 권한을 현장 하급 지휘관들에게 주고 있으며 이것이 독일식 전투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술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체계적인 실패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 장교들은 과거 함락된 또레츠크, 바크롭스크, 콘스탄티노프카에서처럼 현재 위치를 방어할 수 없다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독일식으로 얘기하는 현장 전투 책임자의 재량권인데 이러한 것을 항상 키예프 본부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현재의 방어 진지를 죽을 때까지 사수하라 이렇게 엄격한 지시를 내림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부대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우크라이나는 옥세를 하거나 전멸을 했고 러시아군은 비록 비효율적인 그러한 명령 체계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받고 일시적으로 지역에 후퇴하거나 또 점령지를 내주기까지도 하지만은 그러나 계획됐던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고 전황 분석가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 방식을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도브로폴레 지역에 있는 꾸르초프카 마을을 해방했다고 합니다. 이 꾸르초프카 마을은 스탈리 지역에 있는데 이름으로 해가지고 도브로폴레는 머지않아 곧바로 러시아군과 시가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형세로 러시아군은 바짝 도브로폴레에 진격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시사방송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G7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G7 정상회담에 트럼프는 의식적으로 늦게 입장하면서 나는 보스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방송에서 나타났으며 이날 제렌스키는 마크롱이 초청해서 별도로 이 G7 회담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러시아 제재를 확대하고 로켓 생산에 대한 라이센스를 우크라이나에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유럽과 협의해서 나온 얘기인데 또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긴급히 지원해달라. 그리고 푸틴에 대한 전쟁 책임에 대해서 비난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푸틴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했다고 아나운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언론에서는 이 G7 회의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평화협정 MOU 체결이 된 직후에 미국은 큐슈너와 휘트코프를 특사로 해서 러시아를 다시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회담의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지난번 푸틴이 트럼프 생일날 축하 전화를 하면서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번에 G7에서 젤렌스키가 방문함으로 해가지고 유럽 순회들과 트럼프가 협의한 내용들이 곧 있을 큐슈노와 휘트코프의 러시아 방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이태리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는 유럽은 푸틴과의 직접 대화 창구를 현재 모색 중에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대러시아 종전 협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 측에 의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푸틴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을 것을 키예프는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 방문한 젤렌스키는 원래 젤렌스키는 키가 아주 작습니다. 이러한 단신의 콤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날 트럼프와 미팅하는 자리에서 20cm나 높은 의자에 앉아서 트럼프와 면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방송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은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앉아있는 키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젤렌스키는 그 키의 단신의 콤플렉스를 유난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지난번 키예프에서 파괴된 우스펜스크 사원의 파괴 사진을 보여주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부족해서 우스펜스크 사원이 파괴되었다라는 설명을 하였는데 이 우스펜스크 사원은 파괴된 내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한 파괴로 러시아에 의한 드론 파괴가 아니라 분명히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이것이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파괴 시점이 굉장히 자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G7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러한 파괴된 것 이것이 상당히 그 자기적이며 조작된 흔적이 여러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러시아 방송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방송 사회자는 지난번에 러시아 크림반도에 세바스토폴에 있는 유명한 1815년에 만들어졌던 역사 박물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이 박물관이 완전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침묵하고 있다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원 약속을 발표했으나 연간 600발 정도밖에 생산 못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그러면 몇 발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